제가 오늘 하고자 하는 방송은 행복한 페미니즘입니다. 요즘의 시대가 여성들이 엄청나게 뭔가 하고자 하는 욕구들이 폭발하고 있어요. 폭발하고 있고 요즘 페미니즘 공부를 너무 많이 곳곳에서 하고 있어요. 근데 오랫동안 페미니즘 주장들을 오랫동안 해왔지만 사회의 주류로서 역할을 못했어요. 우리 여성의 삶이 여성들이 사회의 주류라기보다는 보조로서 꼭 살아왔죠. 저도 일생을 살았지만은 내가 내 가정의 주류인 줄 알았더니 형식적 내용적으로 보면 내용적으로는 내가 주류인데 형식적으로는 가부장제에다가요. 가부장제에다가요. 뭐 집안일 내가 다 하고요. 돈도 내가 다 벌고요. 식구들 다 바쁘면 다 내가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집의 대표는 내 이름이 아니에요. 뭐 이런 거 참 이상하더라고요. 제가 5.18 유공자인데 유공자증을 제가 받았는데 우리 집에 그 혜택은 남편 이름으로 해당돼요. 뭐 좀 이상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렇게 살면서 저도 이제 제가 지금까지 그래도 씩씩하게 건강하게 적극적으로 살 수 있었던 배경은 이 페미니즘 기반이에요. 제가 어려울 때마다 서점에 가서 여성들이 열심히 살아온 얘기 그와 관련된 책을 매일 읽었어요. 내가 어려울 때마다. 그러면서 다른 여성들도 이렇게 고생하고 그걸 뛰어넘는데 나도 못할 게 없지 않냐. 계속 위로받으면서 오늘날까지 제가 왔거든요. 그런데 이제 요즘에 다행히 그 김지영 82년생 김지영이라는 소설이 아주 간단한 소설인데 넌픽션에 가까운 그러니까 그런 책을 요즘에 서점에 냈는데 그 책이 지금 잘 팔린다 그래요. 잘 팔리는 이유 제가 읽어보니까 뭐 당연히 우리 여성들이 지금까지 날 때부터 지금까지 당해왔던 얘기를 그냥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상식이에요. 그런데 남성들에게는 그게 충격으로 받아들여진다는 거예요. 그동안에 여성을 이해하려고 했다기보다 여성을 그냥 내 아내라 보조품 정도로 살아왔는데 이 여성이 너무 힘들어하는 거를 한 번도 이렇게 가슴 아프게 바라본 적이 없는데 이번에 이제 이 김지영이라는 책을 읽으니까 어릴 때도 여자라고 남자 공부시키느라고 여자가 다 돈 벌었죠. 우리 언니 초등학교도 못 가, 중학교도 못 가면서 우리 오빠 대학교 보냈거든요. 그런데 대학교 보낸 그놈이 뭐 잘 되고 나서 누나한테 잘하느냐 전혀 아니에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좀 크면은 중학교, 고등학교 여중 여고도 나와갖고 여자 대학을 가고 나면 취직하려면은 또 하나도 안 돼요. 또 직장에 들어가 보면 직장에 입사할 때부터 급여 차이가 딱 일어나요. 제가 입사할 때 어떤 남자하고 두 명이 경력직으로 들어갔는데요. 나는 28만 원 주고 걔는 32만 원 주더라고요. 내가 막 항의했어요. 왜 내가 경력이 더 많은데 내가 28만 원 저놈 내보다 어린 저가 32만 원이냐. 정말 세게 항의했어. 그러나 좌절됐어요. 그렇게 직장에 들어가서 또 여성들이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면 승진에 또 밀리는 거예요. 저도 과장 차장 될 때 너무 안 해줘 갖고요. 나를 안 해주는 이유를 대보라고 내가 막 가서 막 울면서 따졌어요. 그때 딴 사람들은 2년 3년 만에 되는데 나는 4년 만에 겨우 되고요. 이렇게 갈 때마다 어려운 시기에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직장에서 아무리 열심히 하고 성공해도 들어가서 너무너무 많은 장벽에 걸린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 역할 장벽, 그러니까 어느 딱 단순한 업무만 시키는 장벽을 또 뛰어넘으면 그 위에 또 유리천정이 있어갖고 임원은 절대 안 되고 부장도 안 되고 이런 현상이 많죠. 근데 그걸 하나하나 뚫고 가는 과정에 어마어마한 투쟁이 필요했었다. 그래서 여성이 페미니즘을 인식하고 있다고 하면 이 사회에 일어나는 많은 모순에 대해서 민감하게 투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좋은 게 좋다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 떼긴 줄 알고 그냥 밟아버린다는 거예요. 가만히 떼고 계속 밟아버린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에서도 내가 엄청나게 바쁘고 힘들고 한다대도 저거는 설거지 안 하고 밥도 안 해먹고 청소 안 하고 잠만 뒤자고 그러고 일어나가지고 이 사람이 얼마나 바쁘고 힘든가에 대해 전혀 배려가 없고 이럴 때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 떼게 된다 이 말이에요. 가만히 떼기. 그럴 때 그렇지 않다. 언제부터 남자들은 부엌을 떠난다 이거예요. 언제부터 남자들은 부엌을 떠난다 이거예요. 똑같이 밥 먹는데 왜 부엌을 떠났어요? 들어온 적도 없는지 떠났는지 모르지만 언제부터 부엌에 안 들어갔냐 이거예요.
이런 문제의식을 가져야 되는데 부엌에 가는 거를 우리 엄마부터 대대로 할머니, 그의 할머니, 엄마들이 여성들은 부엌에 가서 일하는 걸 가르치고 남자들은 부엌에 가면 죽는 줄 알고 그래서 시어머니들이 와갖고 며느리 자기 아들 부엌에 가면 열받아가 펑펑 뛰고 뭐 이러는 거 엄청나잖아요. 그게 일상으로 우리한테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일상으로 일어나고 있고 또 우리가 명절에 시집에는 꼭 가야 되지만 친정에 안 보내는 이런 문화도 일상이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걸 투쟁하는 의미에서 꼭 하루 전날 친정을 갔어요. 나는 친정 가서 돈 잔뜩 주고 할 거 다 하고 와서 하는 거예요. 왜냐 억울하니까. 근데 두 개 다 하려기 너무 힘든 거야 이제. 어쨌든 억울하니까 내가 왜 시집을 위해서만 충성해야 돼? 친정도 있어. 그래서 저는 내가 돈 벌고 할 때 내가 친정에 영향 가능하면 많이 해주려고 그랬어요. 왜? 내가 했는데 왜 시집만 덕 보고 사냐. 이만큼 덕 받으면 됐지. 뭘 또 덕 받냐.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고요. 시집 조카가 있어서 신경이 쓰이지만 할 수 없습니다. 그 여성 문제는 그만큼 페미니즘적 공통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성들이 사회에 나가서 일하려거나 가정에서 하려고 했을 때 어마어마한 부담을 2배, 3배로 지르고 있는데 그 부담을 또 싸우느라고 또 힘든 거예요. 싸우면 또 사람 취급도 못 당해요. 쟤는 뭐 어쩌고 저쩌고. 여성들이 투쟁하면 뭐 너 대남성 투쟁하냐고 시비 걸고요. 대남성 투쟁도 할 거 있으면 해야죠. 난 대남성 투쟁 안 해야 된다? 절대 아니다. 할 건 해야죠. 또 존중하고 갈 건 가야 되지만 할 건 해야 된다. 그러니까 뭐 그런 것들. 이제 그런 게 우리 사회가 그러면서 이제 직장에서 또 유리천장에서 길을 쓰고 또 올라가 보면 길을 쓰고 유리천장을 뚫고 나가 보면 나 혼자만 또 주변에 친구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기업에서 경영기획부장을 했는데요. 외부에 이제 경영기획부장 모임이라는 원래 미팅에 갔어요. 한 150명 경영기획부장들이 모여왔는데 여자 나 혼자뿐인 거예요. 항상 99명의 남자와 1명의 여자가 같이 다니니까 이 1명의 여자가 외로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말도 함부로 못하고. 그럼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애는 어떻게 해요? 이거부터 물어봐요 나보고. 살림은 어떻게 하세요? 이거부터 물어요. 내가 그런 거 물어보시 마시오. 내가 그렇게 말할 정도로 하도 여자에게는 왜 저 사람은 애하고 집을 안 보고 여기 와서 어떻게 직장을 하냐 이거예요. 이게 질문이에요. 그걸 질문이라고 하세요. 그럼 저 사람한테도 그렇게 질문하세요? 저 부장한테도 그렇게 질문하세요? 그럼 사람들이 문제 제기를 하면 이상한 거죠. 99명이 똑같이 일반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왜 당신이 뭔가 별나가지고 그렇게 문제 제기하냐는 거죠. 그럼 그럴 때 굉장히 외롭고 힘든 거예요. 그래서 방법을 택한 거는 뭐냐면 남이 덤비지 못하게 여자라는 인식을 못하게 내가 어디 경영기구에 가면 여자 아니다. 나는 씩씩하고 여자에게 나한테 건드리지 마라. 다 출조망을 쳐놔요. 함부로 무시 못하게. 그러면 성희롱하지요. 뭐 있어요. 뭐 이런 놀러 가면 노래방 가서 만지려고 덤비죠. 뭐 이런 거 정말로 그랬어요. 저는 임원이 전무인데도 어느 날 워크숍을 갔는데 어느 임원들하고 같이 노래방을 갔는데 노래방 여새끼들이 전부 날 끼고 놀라 그러더라고요. 나 그때 열받아 죽는 줄 알았어요. 나의 말. 다시는 너가 들어가 안 놀아. 튀어나와. 그럼 분위기 다 썰렁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야. 그럼 조직생활이 잘 될 수가 없어요. 항상 조직생활이 힘든 거야. 갈등이 일어나는 거지. 내가 참으면 돌아가는데 너무 잘못된 거를 제기만 하면 이게 또 시끄러워지는 거지. 이제 그렇게 해서 나의 영역을 딱 건드리지 못할 저 사람한테. 이렇게 자리를 잡아놓으면 여성 그런데 지금 여성들이 결혼을 해서 직장을 다닐 때까지는 열심히 하다 임신을 딱 하는 순간 임신한 배불러 다니면 그때부터 이제 차별이 시작되는 거예요. 차별이. 임신하고 있으면 이제 60일 보내야 되잖아요. 배불러고 돌아다니기 보기 싫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쟤 언제 나가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저는 그래서 안 됐어요. 저는 그래서 그걸 버티는 힘으로 배를 더 내밀고 다녔어요. 진짜 내밀고 다녔어요. 산전산후 휴가 60일인데 45일밖에 안 준다 하더라고. 우리 앞 과장이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왜 법대로 안 하냐. 우리 고수준 위원장처럼. 왜 법대로 해라. 법대로 해라. 맨날 총무과가 법대로 해라. 법이 60일이다. 왜 45일이냐. 60일이다. 계속 법대로 해라. 그래갖고 법을 바꿔가지고 60일을 딱 이제 산전산을 하고 돌아오니까 내 자리가 없네. 내 책상이 없는 거예요. 책상이 없네. 시비 안 걸고 막 아무데나 하나 끌어다가 딱 책상에 갖다 놓고 정말 그렇게 할 수밖에. 그래서 이제 다녀. 그때부터 이제 계속 찐발을 먹어요. 그 전에 평가를 A를 받았는데 계속 이제 찐발을 C를 받는 거예요. C를 받았어요. 그 두 번째 이제
아기를 또 바로 연년생으로 임신을 해버렸다. 그러니까 완전히 뭐 분위기 썰렁한 거죠. 완전 썰렁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래도 회사에서 그때 과장쯤 돼 굉장히 여자 유일한 여자 하나 과장이었어요. 그러니까 괜찮았죠. 조건이 우리 회장님이 워낙 재정순을 좀 잘 봐가지고 이렇게 재정순 같은 여자 좋다고 이제 그런 분위기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애를 두 번째 낳을 때는 당연히 60일. 그래서 이제 갔다 오니까 진짜 이거는 앞이 안 보이는 거야. 내가 분명히 과장이었고 차장돼야 되는데 승진에는 내리 까이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애 낳고 왔으니 일 많이 안 했다 이거죠. 그리고 애 두 번째 낳고 오니까 우리 또 내 위에 상사가 맨날 나를 쪼는 거예요. 일하러 가라고 뭐 하라고 한 거 없다고 맨날 쪼. 어느 날 그 과장하고 내 위에 사람하고 나하고 이제 충돌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내가 울면서 우리 부장한테 찾아가서 나 이렇게 차별받고 있다니까 막 그 부장이 열받아서 다른 부서로 다 이동을 시켰어요. 그랬더니 우리 편집부 직원이 한 150명 되는데 편집부직원이 전부 들고 일어났어요. 나를 부당 노동 행위를 했다고 노동조합을 칵 만들어버린 거예요. 노동조합이 만들어졌으니 뭐 학교에서 대산 난리가 났죠. 이제 노동조합을 만들었어요. 나도 없는데 내가 부위원장이 딱 돼 있는 거예요. 내가 없는데 딱 선출이 돼 있었어요. 위원장은 나 위원장 절대 안 한다. 내가 지금 이거 너무 타기 시댕이 안 한다 그랬더니 부위원장이 돼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노조가 활동을 시작하니까 회사에서 죽어도 하기 싫은 거예요. 노조는 활동을 시작하니까 나만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노조합장은 별로 힘 없다는 걸 눈치채니까 나만 막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과장이 돼갖고 노조했다. 노조했다. 뭐 온갖 그래 재정순이 하는 일거수일투족으로만 나만 갈구는 거예요. 그러더니 어느 날 나를 부서 이동 딱 시켜줬어요. 어느 날 책상도 없는 어느 편집부의 직원이었는데 저 무슨 판매 관리실에 발령을 했는데 가보니까 책상이 없어요. 또 하나 끌어다가 앉아 가만히 있었어요. 나가라 이거예요 나한테. 내가 왜 나가? 나가라 버티고 거기서 그냥 그러면 사보를 만들어요. 갑자기 노동해보를 만들지 말고 사보를 만들어. 사보 만든다고 이제 또 다 벤치마킹을 하러 달아다녔어요. 어느 날 저 LG 빌딩에서 사보실에 가서 배우고 있는데 우리 회사 사장님을 딱 만나죠. 사장님이 그 자리에서 나한테 혼내더라고. 일 안 하고 돌아다닌다고. 근데 그 쳐다보면서 제가 사보 만들려고 그래요. 사보 만들려고 배우러 왔습니다. 내가 그래서 뭐 그 자리 성질 빡빡 부리냈었어요. 버텼지. 그래가지고 어쨌든 사보를 1년 6개월을 내가 만들었어요. 혼자서 하고. 그러니까 이제 편집부에서 미안했겠지. 그러더니 어떻게 내가 다시 편집부로 이제 복귀해서 하는데 그때까지가 제일 고비였어요. 그렇게 고비를 탄압을 당하고 나니까 이제 나를 건드리면 조직 전체가 움직인다는 걸 알게 돼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나를 타격을 안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또 그러다가 내가 이제 또 노조 편을 억수로 들은 게 아니라 그냥 중립을 지키고 있다가 또 노조한테 잘렸어요. 나는 이제 노조한테 잘렸어요. 노조한테 부위원장 쫓겨나고 이제 다른 애들이 이제 집행부가 구성이 됐어요. 그렇게 됐는데 그러면서 제가 느낀 거 그때 회사는 산전산후 휴가 투쟁 한번 했었고요. 또는 이제 제가 과장이 됐는데 호봉을 말이죠. 옛날에 호봉제라는 게 있었어요. 여자 호봉제는 한 1년에 8,000원이 올라가는 거였어요. 근데 과장, 차장, 부장은 15,000원이 올라가는 체계인가? 3만 원인가 올라가는 체계. 제가 과장이 됐는데도 여자 호봉을 받아야 된대요. 그래서 내가 그거 갖고 또 엄청나게 싸웠잖아요. 내 과장이다 과장. 나는 여자 호봉을 따를 이유가 없다. 과장 호봉을 대라. 그리고 여자 호봉 통일시켜라. 근데 호봉 체계를 바꾼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지금도 그 차장 신차장이라는 날마다 싸우는 거예요. 호봉제 봐라. 여자 호봉 따로 호봉일 거면 내가 과장인데 과장 호봉으로 가라. 못 준다는 거야. 안 된다. 그래 길을 쓰고 싸워갖고 이제 과장 호봉으로 가게 되고 호봉을 통일을 딱 지켰어요. 제 월급 8,000원밖에 안 올랐더라 그래도. 근데 내 후배는 과장 되는 순간 몇십만 원씩 오르기 시작했죠. 싸우는 나는 별로 득이 없어요. 사실은 싸우는 나는 득이 없고 그 뒤에 사람이 혜택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제 임원이 됐는데 여자 임원이 내가 최초로 됐단 말이에요. 편집부 출신으로. 그것도 참
우여곡절 끝에 되게 됐는데 그것도 기적 같아요. 제가 봐도 그게 된 것만 해도 기적 같은데요. 여자들 임원을 안 시켜주는 게라. 맨날 다니면서 나 그러는 거야. 회의만 가면 임원이 여자가 나밖에 없어. 나밖에 없어. 정말 외치고 다니고 한 5명을 따라오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임원이 내가 있을 때 5명이나 됐어요. 이게 한 사람의 생각을 가진 페미니즘 의식을 가진 사람이 열심히 노력하면 길이 하나씩 열리는 거예요. 그냥 되는 게 없다. 정말 그냥 되는 하나 열어놓으면 나는 별로 득보지 않지만 이 주변 사람들 엄청나게 혜택을 보는 이게 여성 페미니즘의 매력이기도 하고 슬픔이기도 해요. 너무 힘들어 본인은 이 페미니즘적 하면 굉장히 힘들어요. 우리가 전통적으로 페미니즘의 역사를 보면요. 우리가 유명한 시몬드 보바르 제2의 성을 쓴 시몬드 보바르 여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길러지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해서 우리가 태어날 때 뭐 다르나요? 달린 거 안 달린 것밖에 차이가 없어요. 차이가 없는데 나 없어서 여자애는 처음부터 예뻐야 한다. 착해야 한다. 뭐 얌전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고 남자는 울지 말아야 한다. 씩씩해야 된다. 용감해야 된다. 이렇게 막 가르치다 보니까 이게 이제 내력으로 이제 여성 남성이 갈라진 거예요. 갈라진 거죠. 근데 이제 저는 태어나서 한 셋째쯤으로 태어났는데 아무도 나한테 관심을 안 가져서 여자여야 된다 이런 소리를 아무도 안 가르쳐줘. 남자여야 된다 아무도 안 가르쳐준 거야. 그게 자연적으로 자란 거야. 쉽게 말하면 지 스스로 자란 거야. 그러니까 누구한테 뭐 이렇게 편견을 강요받거나 그러지는 않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의식이 없는 거야. 남자 여자. 그게 무조건 제기하는 거야. 막 그랬는데 결혼해 살면서 그게 아니라는 걸 이제 깨닫게 됐고요. 지금 우리 사회의 여성의 문제가 심각한 건 똑같이 일하러 나가도 월급의 60%밖에 못 받는 게 우리예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유리천장 지수, 소위 리더 그룹에는 남자만 쭉 서 있어요. 어쩌다 한 명 여자 끼어 있어요. 대통령 후보 중에 심상정이 하나 있어서 그거 찍어주고 싶지만 또 표를 몰아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너무 드물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드물게 살아가는 사람이 조직적으로 살아가기가 너무 힘이 들어요. 맨날 싸우고 살기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필요한 게 이 자매예요. 그 사람과 손잡아주는 동지가 많아야 되는 거예요. 동지가 많아요. 그 동지를 규합해서 함께 갈 때 고통도 안 하고 부담을 나누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직에 관심이 많아요. 여성을 가능하면 묶어가지고 뭔가 해보려고 공부도 해보려고 뭐도 지금 이 자리에 또 그래서 제가 막 그러면 뭔가 하고 싶은 걸 나누어서 같이 하니까 훨씬 잘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게 근데 이 페미니즘을 제기했던 시몬드 보바르 뭐 쭉 페미니즘 유명한 뭐 사람들이 모두 다 그 당시에는 미친년 취급을 당했어요. 다 정신병원 갔어요. 엄연한 가부장제의 수천 년의 역사가 우리를 억압하고 있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 정신병원에 실려가서 죽은 사람 많아요. 그 얘기는 다음에 이제 체계적으로 하나씩 드리겠습니다. 그만큼 이 여성의 자기 자리 찾기가 이 거대한 구조 속에 가부장제적 구조 속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자마자 찻잔 속에서 뛰어봤자 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구조가. 그런데 세상은 미래 사회는 어떠냐? 미래 사회는 어때요? 여자들이 일 안 하고 살아갈 수 있어요? 다 해야 돼. 또 공부도 똑같이 했어요. 공부도 똑같이 했지요. 뭐 다 똑같이 했어요. 그런데 그 많던 여대생은 다 어디로 갔나? 다 부엌으로 갔단 말이에요. 부엌 가면 못 살겠는 거지. 그래서 여성들이 이제 깬 여성들은 애 키울 때는 꼼짝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애 안 낳아버리는 거죠. 뭐 때문에 낳아. 그러니까 안 낳는 거죠. 그러니까 저출산 고령화 문제 이런 것도 다 여성의 문제하고 직결돼 있는데 그 직결된 여성의 문제를 하나씩 고리를 풀어야 돼. 그걸 또 여성의 문제를 여성이 푸는 게 아니라 남성들이 인식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82년 지영이 경우는 남성들이 정신 놀래가지고 지금 막 읽고 있다잖아. 아, 내가 너무 몰랐구나. 이제 의식을 깨는. 근데 의식만 깬다고 행동과 습관이 바뀌진 않아요. 그런 의식부터 깨져야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는. 이 단계까지 이제 가는. 그래서 남성들을 지금 의식을 깨는 일에 여성들의 모습을 가정에서건 사회건 조직 어디서 자꾸 이 얘기를 해줘야 된다. 그래 인식을 한다는 거. 인식이 되면 그다음 행동하고 습관하는 시대가 오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이 정도만 하죠 뭐. 너무 길게 하면 안 되고 일단 서론으로 조금 했습니다. 예.
세계적인 역사적 얘기는 하나하나 하기라. 아, 공감이 되시죠? 네, 질문 좀 받겠습니다. 이 순간에 앞으로 질문도 하고, 또 해야 할 주제를 좀 제기해주고. 그렇죠. 남성들을 여성 문제를 인식해 만드는 작업이 또 지금 변해야 세상이 확 변하죠. 그죠? 요게 지금 저는 이제 오히려 여자들을 더 띄우고 음, 남자들을 이제 약간 이렇게 음. 여성 먼저 뭐든지 이러면 저는 이제 여자 취급 받고 살아본 적이 없어서 이 말이 때까지 우리 직원들은 저를 여자로 안 봐요. 그도 그러니까 평생을 그렇죠. 그런 걸 해야 되는 거예요. 다 하나씩 해주니까 그게 리더의 목적. 그러니까 한 명의 리더가 생기는 순간, 아까 내가 임원이 쫙 몇 명이 나왔다 하네. 이 리더의 역할이 엄청나게 거든. 그래서 어쨌든 뚫고 가서 리더 자리에 서서 의식은 젠더 의식, 여성 의식이랑 젠더 의식을 갖고 그걸 문제를 풀려고 하면 풀 게 굉장히 많죠. 근데 박근혜 같이 젠더 의식이 없고 땅정하니까 여성사회 변한 게 없는 거야. 그건 똑같은 여자라도 젠더 의식이 없는 여성이 리더가 되면 오히려 역효과나요. 근데 여성의식이 있는 지도자가 되면 여성들의 삶을 끌어올릴 수 있고 그게 이제 그 젠더의식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제가 말씀드려요. 그럼요. 그런 걸 다 해줘야 돼요. 재단은 그게 이제 완벽하게 돼버렸어요. 그래. 그걸 확장. 그러니까 그게 리더 한 사람이 그렇게 하니까 가능한 거예요. 근데 조합장이 나중에 남자를 바뀌면 그거 싹도 없어져요. 저 5년 더 해요. 그러니까 5년 뒤에도 못하게 그 시스템적으로 갖춰놔버려야 돼요. 5년 뒤에는 이제 직원들이 어떻게 됐다냐면 제가 공단 연합 회장이다 보니까 성북구에서 노조를 설립을 한다. 이주노총이 아닌 일반 기업 노조를 그래갖고 공단 재단 이제 공단 연합회 그거를 운영해달라. 이제 나이가 70까지는 그게 딱 이제 얘네들이 왁구가 다 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하나하나 지금 할 일이 너무 많죠. 그러니까 이제 이 페미니즘 의식을 가진 사람은 내 삶이 곧 우리 옆에 있는 내 자매들의 삶이고 내가 고통스럽다는 건 저 사람도 고통스럽다. 이런 어떤 소통, 감정이입 이게 또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근데 이제 아주 잘나고 이런 여자들이 그 감정이입이 안 되는 사람이 많아요. 나는 안철수가 과연 서민의 삶을 감정이입할 수 있을까? 난 그건 못할 거라고 봐요. 못할 거다. 그 세월호에 갔을 때 세월호 사람들이 하나도 안 돌아봤다는 거예요. 안철수를. 그 사진만 찍고 왔는데 텔레비전에 뭐 엄청나게 세월호 가서 뭐 한 것처럼 아무도 안 쳐다봤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감정이입이 돼야 돼. 나라 대통령은 국민의 서민의 삶이 이입이 돼야 되는데 서민의 삶 모르는 사람은 못하잖아요. 우리 강남에 뭐 잘난 여자들 보면 얼마나 건방을 떨어요. 하늘을 떨죠. 그런데 볼 때 밥맛이 없잖아. 그 여성식이 없는 거지. 이 다른 여성의 삶에 대한 애정과 관심 이게 또 페미니즘을 하는 사람의 기본이죠. 그런 거. 제가 직장생활을 해보면 여자들 스스로가 낮추더라고요. 그게 문제예요. 그게 이제 컴플렉스예요. 여성들이 지금 이제 컴플렉스 이야기할 때 여성들이 착한 여자 컴플렉스, 신데렐라 컴플렉스, 슈퍼우먼 컴플렉스 다 갖고 있어요. 남동생 둘이 기를 못 피는 우리 집도 그래요. 길을 못 피기는 저절로 잘 살고 있어요. 이 시대가 시스템이 그네들은 힘을 주고 있어요. 우리는 아무도 안 주니까 내가 설치는 거고. 지켜주죠. 뭐든지 하면 누나 이거 어떻게 할까 그러면 네가 알아서 정리해갖고 와. 이렇게 자꾸 숙제를 주니까 조금 이렇게 기가 좀 살더라고. 우리 집에도 오남매 딸 둘이고 아들 셋이거든요. 우리 오빠 교수고 동생 기자고 막내 뭔데. 우리 집안의 모든 일은 우리 언니 대빵이 다예요. 이 대빵에 반대하는 이제 오빠가 있어갖고 맨날 둘이 싸워요. 둘이 막 네가 잘났냐 세계모니 싸움을 맨날 해. 그게 여성이 기가 세다 뭐 이런 말 굉장히 기분 나쁜 말이에요. 근데 살기 위해서 하는 건데 무슨 그럼 니는 기 안 세나 이거 지도 기 세면서 뭐 그런 거지. 그러니까 제도적 시스템적으로는 남성들을 인크레이지 해주는데 격려하는 구조를 갖고 있는데 여성들이 격려를 받으려면 이게 이제 디딤돌이 필요하잖아요. 이 디딤돌이 만만치가 않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해서 조직과 더불어 디딤도 여기 올라와야 되는 거야. 근데 이거를 뭐 우리 사회 여성 시각으로 보면 뭐 엄청난 통계들이 황당해요. 난 통계들은 다음에 하나씩 얘기해보고 이렇게 하면 될까요? 전업주부 얘기도 할 게 많죠. 우리 김 이사장 전업주부 얘기도 해야지. 얼마나 답답했는가 뭐 이런 얘기야. 다음에는 이렇게 주고받으면서 좀 합시다. 에? 다음에 주고받는 걸로 하자고요. 오늘은 싫어. 아, 주고받아야 재밌지. 그럼 할 얘기 더 많고, 그죠? 이제 오늘이 살면서 어떤 불이익을 당했는지. 그렇지. 불이익당한 얘기. 그러면서 정리해보고. 그렇게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잘할 때 뭘. 막내라서 그런지 저는 부엌 수유를 절대 하면 안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부엌에 이렇게 가면은 작은 어머니는 명절 때나 저희 식구들이 이 동상담을 애기를 알라라고 그랬어요. 알라죠. 알라는 부엌에 오면 안 돼요. 아까 다쳐요. 방해가 있어요. 근데 저는 늘 우리 할머니하고 상전이에요. 딸만 6이라도 우리 할머니가 딸들을 다 예뻐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저기 외양선장이었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2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때문에 아버지는 전혀 기억은 없고 그래서 부엌에 살았고 아무거나 안 해보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29살에 28살에 결혼할 때 엄마가 머리까지 감아줬어요. 막내다 보니까 제가 그래서 엄마가 이 수건을 겨울에 이렇게 이불 속에 바닥에 이렇게 놨다가 머리를 감아주고 얼른 그걸 가지러 하는 사이에 내 마음대로 막 감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20살이 넘어서는 엄마가 해주는 게 좀 마음에 안 들어서 근데 효다는 셈 치고 머리를 대고 있었던 거. 엄마 그걸 너무 기뻐하시니까 이렇게 대고 있었는데 엄마가 수건을 따뜻한 수건을 가지러 간 사이에 내 맘대로 그때 샴푸가 윤이나 샴푸 뭐 이런 거였거든요. 내 맘대로 막 감고 다시 하고는 엄마 올 때쯤 되면 이제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엄마가 다 닦아주시고 이제 항상 이불 속에 밖으로 넣어놨다 이렇게 애기를 그러다가 이제 결혼을 시키는데 그 가난한 집이에요. 그러니까 10년 연애 11년 만에 이제 결혼을 했는데 가난한 집 엄마가 막 우셨어요. 그래서 나 안 하면 결혼 안 한다니까 그냥 시켜주셨는데 그래서 그거 해주면서 머리 대고 있다가 이래서 결혼할 때 아무것도 밥도 한 번도 안 해보고 해서 엄마가 화초 며느리를 보내야 되는데 너무나 이제 가난한 집에 보낸다고 막 우셨거든요. 고생 좀 하셨거든요. 네, 그래서 갔더니 서울에서 결혼식을 하고 서울에서 살았었는데 울산으로 신혼집이 있었어요. 직장이 바로 울산으로 돼갖고 서울차가 지나가면 없어질 때까지 울었어요. 나 혼자서 외로워서. 근데 이제 밥을 해야 됐잖아 신혼여행 갔다가. 근데 저희 집이 낮이라서 엄마가 늘 저희 집에서 음식하고 이런 거 많이 하셨거든요. 근데 제가 밥을 딱 하고 반찬을 8가지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아침에. 이제 건축학과 출신이니까 건설 기사였어요 그때. 그래갖고 새벽에 막 출근을 해야 되는데 엄마가 김치하고 고추장 간장을 담아주신 거를 신혼집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혼자 새벽에 일어나서 막 보고 엄마 맛이 나면 된 거야. 처음 해보는 거니까. 그러니까 칼도 이렇게 쓰는 거예요. 쓸 줄을 몰라서 안 해봐서 이렇게 해서 만들어서 이렇게 상을 내놓으니까 남편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남편은 내가 밥을 안 해본 건 전혀 몰라요. 밥은 이렇게 누르는 게 된 거예요. 마마 보온 밥솥으로. 그렇게 해서 너무 고생을 한 거예요. 친구도 없죠. 가족도 없죠. 그렇게 하다가 이제 명절 되면 또 서울로 어른들이 사시니까 서울 따가 오면은 아기를 얻고 와서 아기를 놓고 부엌으로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서울에서 울산 갈 때까지 부엌에서 이제 집에 오는 생활을 하는 거였습니다. 속으로 이거 부엌에서 일하다 내가 죽게 생겼구나. 친정에는 말은 안 했지만 부엌에서 일하다가 내가 죽게 생겼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성들이 전부 한 가지씩 다 있다. 삶이 곧 페미니즘이야. 하고 싶은 얘기 다 하나씩 다 있다니까. 그걸 다 모으면 역사죠. 네, 그렇게 근데 그거를 자꾸 풀어가면서 에너지를 모아야 돼요. 그걸 자꾸 그거 앓으면 병이 나. 우리나라 주부 우울증이 심하잖아요. 근데 이걸 표현할 수 있게 해주면 병이 안 나. 병을 치유하는 역할도 하는 거죠. 페미니즘이. 한 번씩 이제 남편한테 말을 했어요. 전화를 퇴근할 때마다 전화를 하는데 저 퇴근이야 이러면 밥을 탁 올려야 되거든요. 바로 한 밥을 먹었어요. 남편이 이제 이렇게 6대 장손집이 장손이었는데 밥을 누르는데 그러면 전화 딱 받는데 할 말 있어 이러면 뭔데 그래. 남편이 착해요.
나 밥 못해. 그러면은 남편은 아무 말 안 해요. 주차장 가서 전화할 테니까 옷 갈아입고 내려와라. 딱 그래. 왜 밥하기 싫어? 뭐 이런 말도 한마디도 안 해요. 그리고 외식 가는 거예요. 근데 할 말 있어요 이러면 밥 안 하는 날. 그 요즘 젊은 애들은 밥 안 해 먹어요. 우리 딸 보니까 밥 안 해 먹어요. 밥 좀 해 먹으라 이게 남는 것 많고 복잡하다고 둘이 나가서 먹어. 근데 요새 집안 청소도 하나도 안 해. 아유 골치 아프더라고 또 그건 또 너무 내가 같이 청소하잖아요. 이런 이것도 머리 아픈 일이에요 지금. 애 낳으면 애 봐주라 그러고 그리고 우리나라 500만 맞벌이 가고 250만이 부모가 애기를 봐준대요. 이 엄마 아버지가 없으면 애도 못 키우는 거야. 이 아주 골 아프다니까. 어? 그런 얘기. 애 키우는 할머니들 얘기는 그런 저런 걸 하면서 정리를 좀 해가고요.